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합니다. 대선 주자들은 당정 간 이견을 드러낸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야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대권 경쟁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홍준표 의원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후보가 신경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과 경기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져서 일부 산책로 등이 침수됐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돼 수도권에서 유흥시설이 문을 열고 6명이 모여 자정까지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자칫 감염이 확산하진 않을지 우려도 여전합니다. 요양병원과 달리 한방병원은 감염 취약계층 접종 계획에서 빠지는 바람에 환자들이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거동이 힘든 환자들은 직원들에게 업혀서 보건소에 백신을 맞으러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참사 나흘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확인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탐지견과 음파 탐지기도 동원됐지만 아직 구조 소식은 없고 생존 신호도 감지되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나흘째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생존자 구조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후 숨진 1명을 포함해서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붕괴 사고 현장에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생존자 구조 소식 아직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은 일요일 오후 5시를 넘겼는데요. 토요일 밤과 오늘 오전과 오후까지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생존자 구조나 생존 신호 감지 등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 확인은 늘었습니다. 하루 사이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숨졌고 시신 4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4명이고 150명 이상이 실종 상태입니다. 네, 그럼 지금 사고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부터 크레인 등 중장비가 동원됐는데요. 수색과 구조에 방해가 되는 콘크리트 더미들이 속속 제거되고 있습니다. 또 사건 발생 나흘째가 되면서 내부에서 생긴 불은 거의 잦아들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당국은 마지막까지 생존자 수색과 구조를 우선시하겠다며 생존자가 몸을 숨길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붕괴된 아파트가 3년 전에 이미 보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요? 네, 당국이 문서를 공개했는데 구조공학 기업인 모라비토 컨설턴츠가 2018년 이 아파트를 보수하는데 9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여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주차장과 현관, 수영장 수리에 드는 비용만 38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해당 보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모라비토 컨설턴츠는 3년 전 현장 점검을 벌인 업체인데요. 콘크리트 부식 부위는 대부분 신속하게 보수해야 한다고 진단했고 특히 수영장 아래 콘크리트 슬래브에 중대한 구조적 손상이 생겼다면서 방수제와 슬래브 교체를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어제 저녁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이 때문에 서울 불광천 일부가 범람하면서 산책로 일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요일 저녁 6시 반쯤 서울 상암동 일대에 굵은 빗줄기가 떨어집니다.
미처 우산을 챙기지 못한 행인들이 비를 맞으며 급히 뛰어갑니다. 도심에 있는 개천에서도 산책로에 물이 범람했습니다. 갑작스레 불어난 물로 공원 다리 안전 펜스 위로도 이렇게 비닐과 잡초가 어지럽게 걸려 있습니다. 수위가 상승하면서 구청 직원들도 투입돼 보행로 통행 제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소방근무 1단계가 지금 발령되었습니다. 다니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밖으로 나가시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청계천 주변 황학교 등 도로 일부가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쯤부터 8시까지 서울 종로구와 노원구 등 동부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경기도에서는 고양과 의왕 등 4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밤 9시쯤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영서와 충청 지역에서 출근 시간대도 소나기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범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합니다. 당장 대권 도전이나 정치 참여를 선언하진 않겠지만 사실상 레이스에 합류하는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특히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하루 전이라는 점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굳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지금 여야를 휴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최 원장은 다음 날인 오늘 사의를 표명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부인 이소연 씨도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거들었습니다. 최 원장 측 핵심 관계자 역시 YTN과의 통화에서 시기는 오늘이 확실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태의 변에는 정치적 외풍 속에 어떤 식으로든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지금 나가는 게 오히려 감사원의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권 도전이나 정치 참여 선언이 그다지 멀지 않을 것인 만큼 사퇴 표명만으로 대선 레이스에 가세하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그 시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하루 전이라는 점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야권 여론조사 1위인 윤 전 총장은 내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휴일에 행사장을 둘러보고 공보팀을 강화하는 등 부쩍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 출마 선언에 담을 메시지를 놓고도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점검하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은 사실상 대권 홍보에 시동을 겁니다. 연일 윤 전 총장을 공격하고 있는 홍 의원은 대선 공약집이나 다름없는 대국민 면접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윤 전 총장의 대권 출마 선언 1시간 뒤입니다. 이처럼 유력 주자들의 이른바 디데이 경쟁, 스포트라이트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야권의 대선 구도도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번 주 주요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집니다. 내년 대선을 향한 이른바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네,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입니다. 민주당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곧바로 예비 경선에 돌입해서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책 연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넘어서 단일화 논의까지 갈지도 관심입니다. 야권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오늘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은 야권 대선 주자 1위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사표를 던집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 선조들이 목숨 바쳐 만든 대한민국의 토대인 헌법 정신을 지켜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돌아온 맏형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전국 8,600명을 심층조사에서 나온 미래 비전을 발표합니다. 다음 날인 30일에는 황교안 전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대권에 시동을 건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민주당 보겠습니다. 7월 1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출마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의 출마 선언은 영상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사전 제작한 영상물을 각종 SNS에 공개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같은 날 김두관 의원도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9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 초쯤에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비슷한 시기에 현역 의원 지지 모임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보편과 선별 지급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여권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민 지원 주장에 반대하는 후보들이 다수인데요.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진행됐던 경선 일정 공방이 마무리되자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급 방식을 놓고 SNS를 통해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정 전 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대중영합주의라고 꼬집자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부합한다고 맞섰습니다. 정 전 총리도 물러서지 않고 그러면 그동안 당정청이 추진해온 피해계층 재난지원금은 잘못된 것이었냐며 무리한 억지를 펴지 말자고 되받아쳤습니다. 다른 민주당 후보들도 재난지원금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전국민 지원이 소비 진작 정책이라며 옹호했지만 김두관 의원은 아예 전국민 지원과 맥을 같이 하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불평등 해소 방안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세금 많이 걷어 나눠주는 방식을 낡았다고 비판하며 한 발 더 나아가 감세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과 내수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지율 약세인 최문순 강원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는 야권으로 분류되는 윤석열, 최재형 때리기에 집중하며 당내 지지층 확보에 주력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의 출마는 대한민국의 검찰권, 감사권이 정치 권력의 수단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발탁해준 대통령이 계신 정당, 소속한 정당에 대해서 반대되는 편에서 어떤 정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정치를 떠나서 정말 우리 사회에 인간 사회에서 기본적인 도리를 망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내 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여야 지지율 1위 주자들과 맞서는 모양새를 만든다면 자신의 선명성을 높이고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각 주자들의 지지율 확보 전쟁이 사실상 본격화된 만큼 당정청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가 한 주 전과 변동이 없는 가운데 부정평가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0.1%포인트 내린 56.6%, 긍정평가는 전주와 같은 39.6%로 집계됐습니다. 긍정과 부정평가 사이의 격차는 17%포인트 차이로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밖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당별 지지율에선 국민의힘이 1.7%포인트 내린 38%, 민주당은 0.3%포인트 오른 29.7%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은 각각 7.1%와 6.6%, 4.3%로 한 주 전보다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상대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다음 달 초 만찬을 갖고 협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송 대표는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대표에게 저녁을 사기로 했고 7월 초에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 역시 비서실장과 함께 배석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이 흥행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16강전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가 최고 2만 2천 명을 기록하며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노인 지하철 무료 승차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팀별 토론을 펼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요. 기본요금 1,250원, 왕복 2,500원으로 한 달 동안 지하철을 타시게 된다면 지하철비만으로 생활비의 10%를 상회하는 금액을 생활비로 지출하시게 됩니다. 진짜 문제, 핵심 문제는 일하는 사람 대비 노령 인구를 의미하지요. 부양비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정책은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갖고 있는 혜택을 갖다 뺏을 게 아니고 이거 전국적으로 확대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권한과 권리를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실 거라면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아예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선별적 지원이라면 업종별 2차, 3차, 4차처럼 업종별로 지원을 할 것인지. 국민의 아픈 현실에 대해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포퓰리즘의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정책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인사검증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는 청와대는 부실 검증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명 자료까지 내며 투기 의혹을 부인하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해명 하루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 비서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부동산 구입을 위해 54억 원을 대출받았지만 투기는 아니라는 김 비서관의 해명이 이른바 영끌 투기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명이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김 비서관을 경질한 셈입니다. 길도 없는 맹지를 사놓고 개발과는 무관하다는 해명은 물론 대출받은 54억 원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점이 설득력이 없다고 본 겁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김 비서관 임명 당시에 이미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당시 부동산 내역과 자금 조달 방식을 확인했지만 투기 목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경질했다는 건데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청와대는 부실 검증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한계를 호소했지만 청와대의 검증 눈높이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대목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의 자진 사퇴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김 전 비서관 투기 의혹 수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김 전 비서관이 임명됐던 지난 3월은 LH 사태로 국민 분노가 거셌는데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김기표 전 비서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주문은 김기표 전 비서관과 김 전 비서관의 배우자가 명의신탁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를 조사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사주문은 또 김 전 비서관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판교의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어서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2명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조사 범위는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좀비 속의 7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으로
내일부터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위원장은 이번에도 직무 회피 조치를 할 예정이어서 김태형 상임위원이 조사단장으로 전체 작업을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 수준으로 확정하면서 부부 공동 명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상위 2% 기준이 12억 원을 넘으면 단독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 수준으로 완화하면서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공제 금액도 11억 2천만 원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 상위 2% 완화 방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한 채를 공동 소유하면 한 세대 안에 각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행 종부세 납부 시 일반 공제 금액 6억 원을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 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부부 합산 공제 금액을 높이면 다주택자의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추가로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비과세되고 향후 상위 2% 기준이 12억을 넘으면 단독 명의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가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이 올라 상위 2%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을 넘으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이득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서 5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373명으로 80.7%, 비수도권이 89명으로 19.3%를 차지했습니다. 원어민 강사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여러 어학원으로 번지면서 확진자가 130명을 넘었습니다. 네, 성남시 어학원의 다른 지점에서도 원생 5명이 추가 감염됐는데 방역당국은 음성이라 거짓말하다 확진된 강사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원어민 강사 모임에서 시작된 감염이 경기도 내 학원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닷새 만에 감염 인원이 3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성남과 부천, 고양, 의정부 등에 있는 학원에서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성남 어학원의 경우 애초 집단 감염이 시작된 판교점이 아닌 정자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접촉자로 분류됐는데도 검사를 미루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강사 A씨가 두 지점을 오가며 수업을 하다가 확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지난 22일 검사를 권고받은 뒤 다음 날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지만 바로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이 나왔다며 학원에 거짓 보고를 했는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오고 지난 25일 결국 양성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늑장 검사로 학원 추가 폐쇄와 전수검사 조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학원을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서도 또 확진자가 나온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A 강사가 거짓으로 이제 그 문자를 이 학원에 본인은 음성이다라고 문자를 보낸 거고. 잠복기 등을 거쳐 감염이 학교로 확산하지 않을지 교육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번 주부터 확진된 원생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학교 70여 곳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감염 고리가 된 원어민 강사 모임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이들이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는 집합 금지됐던 유흥시설이 문을 열고 자정까지는 6명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수도권 확산세가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더욱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을지 걱정도 큽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식당이든 카페든 공원이든 어디에서도 4명 넘게 모일 수 없었습니다. 가게 영업도 제한됐습니다. 정부 시책에도 협조도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 드네요. 수도권에서 반년 동안 유지돼온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완화됩니다. 당분간 6명까지 모일 수 있고 방역 상황을 봐서 8명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한숨 돌렸습니다. 모임 제한이 완화돼 손님을 더 받을 수 있는 데다 영업할 수 있는 시간도 자정까지로 2시간 늘어섭니다. 인원수 제한이 조금 풀어지면은 뭐 회사원들, 뭐 직장인들 뭐 같은 일 끝나고 간단하게 식사라도 하고 가고 조금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겠죠. 노래방은 일단 심야가 잘 돼요.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12시니까는 뭐 2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좀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여전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째 600명대를 기록했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감염의 증가세도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얀센을 맞았어도 확진이 되었다는 그런 걸 보게 되었는데 확 늘지는 않을지 좀 우려가 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하는 회식이 늘어날 수 있어 달갑지 않은 직장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친구들 좀 오랫동안 볼 수 있어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긴 한데 회식이나 그런 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방역 수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방침 속에 확진자 수가 늘어 거리두기 3단계로 진입하면 모임 제한 인원은 4명,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로 다시 강화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4,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야외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네, 참석자들은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뒤 입장했고 이른바 떼창과 환호 대신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거대한 방역센터로 변신했습니다. 인근에서 열리는 야외 음악 축제, 뷰티풀 민트라이프 관객들의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해서입니다. 10분 정도면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나오는데 이번 공연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기가 긴 거는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키트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서 인터넷이나 이런 식으로만 접촉하고 이랬다가 실제로 볼 수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체온 측정과 QR 체크 등을 거쳐 마침내 입장한 올림픽 공원 88 잔디마당 야외 공연장. 드넓은 잔디밭, 맑은 초여름 오후를 수놓는 라이브 선율에 마스크를 착용한 관객들의 얼굴에도 기대와 설렘이 퍼져갑니다. 예년과 달리 기립 관람, 즉 스탠딩 존은 없고 공연 중 술은 물론 음식물 섭취도 제한됩니다.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이른바 떼창과 환호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거리 두기를 준수해 마련된 고정 의자나 돗자리에 앉아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어느 때보다 큰 박수를 치며 공연을 즐겼습니다. 일어나서 좀 뭐 춤춘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치킨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좀 답답하거든요. 그런 거 빨리 풀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 8개월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대규모 야외 콘서트입니다. 하루 관객 4,000명씩 이틀 동안 열렸는데 정부가 최근 대중음악 공연 관객 제한을 100명 미만에서 4,000명까지 늘려 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데뷔를 해서 사실 이렇게 큰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진행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 뭔가 공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약간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가능성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시대 공연 관람의 새 기준을 마련한 관객들과 가수, 주최 측 모두 한마음으로 일상 회복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가운데 아직 접종을 받지 못한 11만 명에 대한 사전 예약이 오늘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사흘 동안 미접종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사전 예약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약 대상자는 만 30살 미만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소속 보건의료인,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 9살 이하 어린이 교사와 돌봄 인력 가운데 앞서 예약하지 못했거나 명단이 누락된 11만 명입니다. 사전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예방접종센터를 정하고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네, 백신 접종 확대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 세계가 또 비상입니다. 델타 변이는 인도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인데요.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의 2.7배나 되는 만큼 피해도 큽니다. 네, 인도의 경우 공식적인 코로나19 사망자는 39만 명이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워싱턴대 산하 연구소 분석과 유가족 증언 등을 토대로 사망자는 3배 가까이 많은 110만 명에 이를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사망자가 역대 최대인 144명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전염력이 더 세고 백신 회피 가능성까지 큰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까지 등장했는데요. 호주는 델타 바이러스 우려로 주요 도시를 봉쇄했고 중국에선 밀접 접촉 기준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과 여행 안전 권역 추진 등으로 기대에 부풀었던 여행업계도 다시 활로가 막히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여행 안전 권역을 추진하면서 해외 여행 상품이 속속 등장해 기대를 모았지만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보다 감염력이 더욱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은 연일 경고음을 높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본격적인 확산세가 시작된 미국은 델타 변이를 관심 변이에서 우려 변이로 한 단계 높였고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했던 이스라엘도 델타 변이 감염이 늘면서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도 중국이나 동남아 등의 노선 운항 재개 계획을 일단 보류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적은 괌과 사이판 노선은 7, 8월 여름에 운항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도 본격적인 국제선 운항 재개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해외 여행길이 다시 활짝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인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세 및 국내에서도 하루 수백 명대 발생 등 감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이 해외 관중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해외 여행 업계는 지구촌 최대 행사의 특수도 놓치게 됐습니다. 돈이 많이 늘어나야지 이제 여행 상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수요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뿐만 아니고 아직까지는 들어와서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 PCR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부담이 있는 부분도. 델타 변이의 습격으로 국제선의 재취항이 다시 날개를 접으면서 해외 여행의 본격적인 재개 시기가 다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네, 국내 여행업계 이비 모두 투어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모두 투어는 전 직원 99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하고 지난 25일 사내 공지했습니다. 앞서 임원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는 올 초 인력 구조 조정을 했으며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여행부문 직원 중 3분의 1에 대해서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과 인도네시아입니다. 방역 고삐를 쥐어도 부족할 시기에 영국에선 정부의 봉쇄 해제 연기 조치에 반발해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인도네시아에선 수천 명이 전통 종교의식을 지내겠다며 등반에 나섰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26일 현재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18,270명입니다.
지난 2월 초 이후 가장 많습니다. 1월 초 6만 8천 명을 찍은 뒤 지난달 초 1,000명대까지 떨어졌지만 알파를 누르고 지배종이 된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인 80% 이상의 백신 접종으로 사망자 수 증가는 막았지만 젊은 층 감염과 입원율이 늘어 당국의 고민이 깊습니다. The average number of people being admitted to hospital in England has increased by 50% week on week and by 61% in the northwest. 애초 지난 21일 해제하려던 방역 지침을 한 달 뒤로 연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런던 한복판에서 수천 명이 정부의 연기 조치에 항의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구호를 외치며 시내 곳곳을 행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3명이 체포되고 경찰 3명이 다쳤습니다. 연일 최다 신규 확진자 수를 경신 중인 인도네시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힌두교 신자 수천 명이 전통 종교의식을 치르러 가축과 과일, 꽃을 들고 브로모 화산에 올랐습니다. 지방당국이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관광객들의 참여는 금지했지만 주민들까지 막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천 명 안팎이었는데 21일 15,000명대에서 24일 2만 명대로 급증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어 가뜩이나 열악한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Ini udah gawat ya kategorinya ya. Kenapa gawat? Karena kita lalai. Himbauan pemerintah itu sebenarnya udah jelas, tegas. Taati protokol kesehatan dan bla bla bla.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작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발생 이후 한결같이 봉쇄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어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거동조차 힘든 한방병원 환자들이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요양병원과 달리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접종 계획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체 접종이 불가능해서 직원들이 환자들을 업고 백신을 맞으러 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변 주머니를 찬 채 휠체어를 탄 어르신이 병원 직원에게 업혀 버스에 올라탑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병원 직원 3명의 부축을 받습니다. 모두 한방병원 환자들인데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러 예방접종센터로 가는 겁니다.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지금 만 60세 이상까지 지역접종이 마무리 단계라는 그런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어르신들, 보호자들 요구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움직이게 됐습니다. 이 병원의 경우 환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30여 명, 18% 남짓만 직원 등에 업혀가는 방식으로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은 거기에 대한 지침은 있지만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입원 환자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 입원 치료 중인 한방병원이 아닌 접종센터에서 접종받는 이유는 뭘까? 한방병원은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서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체 접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상 병원과 한방병원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백신 접종은 병원 하는 게 법적 체계상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외부 의료진이 한방병원을 방문해 백신을 맞추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한방병원에 입원한 분뿐만 아니고 모든 병원에 입원한 분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활병원에 입원한 분도 계시고 이게 너무 하나의 어떤 규정에서 벗어나버리면 이게 너무 많이 대상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한방병원 환자들은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한방병원 환자 모두가 요양병원처럼 고령층이 아니어서 그랬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한방병원은 100%는 아니어도 일부는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75세 이상이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일부분의 사각지대는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달 말부터 지자체별로 자율 접종을 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분당 서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 김휘성 군입니다.
지난 22일 학교에서 나온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늘로 실종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사진 속의 모습처럼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고요. 머리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단정한 모양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스크 쓴 사진도 다시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종 당시 김 군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의에 회색 바지고요. 신발은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키는 180cm로 커서 만약 다른 옷을 갈아입었다면 학생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희성 군의 실종 당일 동선입니다. 오후 4시 40분쯤 학교에서 나왔고요. 서현역 인근의 서점과 육교에 있는 엘리베이터 CCTV에서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4시 반에서 5시 반 정도 사이 서현역 인근에서 김 군을 목격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명하진 않지만 김 군이 찍힌 CCTV 화면 보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장이고요. 책가방도 메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 모습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기동대원 180여 명과 헬기, 드론을 동원했고 분당 율동공원과 야산을 뒤졌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지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서 흐릿해지기 전에 지난 22일 오후 서현역 인근을 지나셨던 분들은 꼭 기억을 더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군의 어머니는 작은 제보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윤 기자입니다. G7 정상회의에서 기대됐던 한일 정상회담은 불발됐습니다. 약식으로라도 만남이 성사됐다면 일본 스가 총리가 도쿄올림픽 지지를 부탁하고 문 대통령이 화답하는 장면이 연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회담 무산 뒤 오히려 외교 교섭 과정을 두고 양측의 갈등만 불거지는 등 껄끄러운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확인한 것은 황희 문체부 장관의 참석뿐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한 달 전에 사실 대통령님 일정이 그렇게 확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도 뭐 들은 바는 없고요.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무조건 가서 참석하는 거고요.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YTN이 리얼미터 의뢰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기간 중 방일에 대해 60.2%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찬성은 33.2%에 불과했습니다. 연령대나 이념 성향, 지역별로 큰 차이 없이 반대가 많았는데 40대가 71.5%로 가장 높았으며 찬성 의견은 60대에서 43.1%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에선 71.3%, 국민의힘은 54.3%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무당층에서는 41.6%에 그쳤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촉박한 일정에 부정적인 여론까지 감안하면 개막식 참석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공군 이모 중사 유족이 오늘 오전 10시 반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앞서 유족 측은 공군 15비행단 대대장 등 4명을 2차 가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에 따른 재검표가 오늘 진행됩니다. 오늘 검증에서는 재검표에 앞서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분석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하자 QR코드 전산과 투표용지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팀과 언론사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 측 변호인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최 씨는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의혹의 핵심 인물인 도이치모터스 측근 A 씨가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는 증거자료와 수사팀 내부 기밀인 법리 검토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매우 의심된다며 내부 자료 유출 경위가 밝혀져야 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산 한 조선소 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중태에 빠졌던 한 명이 치료 도중 숨져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해서 사망 원인부터 규명한 뒤 유독가스 발생 원인과 관리 소홀 여부 등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뒤 호흡이 돌아왔던 20대 노동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조선소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지 10시간 반 만입니다. 선박 전기설비 외주업체 직원들로 이미 숨진 40대 노동자를 포함해 관련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이들이 발견된 화장실에선 소방당국 측정 결과 마시기만 해도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황화수 농도가 250ppm이었습니다. 안전기준의 1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한 분은 좌변기에서 한 분은 화장실 입구 쪽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2명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한 뒤 유독가스 발생 원인부터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산업재해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유독가스 측정 결과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화장실은 물론 조선소 주변 대로변에 있는 하수관로 등에 대한 측정치도 포함됐습니다. 가스 발생 원인에 따라 조선소 사업장은 물론 오수관로를 관리하는 부산환경공단이나 인허가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경찰은 주말이나 휴일이면 화장실에서 유독가스 냄새가 심해 관할구청에 여러 차례 신고했고 사고 발생 당일에도 냄새가 많이 났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유독가스 억류 관련 장치나 환기 장치 등의 설치 여부, 또 관리 소홀은 없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내급식 일감을 삼성 웨스토리에 전부 몰아준 혐의로 삼성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현대차그룹 내부에서도 사내급식 부당 지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본인을 현대차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라고 소개하며 현대차그룹이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 식품기업인 현대그린푸드에서만 급식을 제공받는 이유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의무경찰 아들을 자신이 지휘하는 함정에 배치한 의혹을 받는 해경 함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50분쯤 해경 소속 A 함장이 속초시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습니다. 숨진 A 함장은 해경의 명예를 실추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함장은 아들을 자신이 지휘하는 함정으로 인사발령을 냈다는 의혹이 어제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제기되자 인사 조처됐습니다. 장마가 늦어지는 올 여름 소나기 소식이 참 잦습니다. 상층의 찬 공기가 꽤 오래 머물면서 지상의 뜨거운 열기와 부딪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어제보다 양이 더 많겠습니다. 나오실 때 어제보다 튼튼한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에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10에서 60mm, 제주도에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낮 동안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29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적은 양의 비가 오면서 속초 23도, 강릉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맑은 날씨 속에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상반기 백신 접종 대상자인 보건의료인이나 만 30살 미만 경찰과 소방관 가운데 아직 접종받지 못한 11만 명에 대해 오늘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요양병원과 달리 한방병원은 감염 취약계층 접종 계획에서 빠지는 바람에 거동이 힘든 환자들이 직원에게 업혀 백신을 접종하러 가는 등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오늘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내일 출마를 선언하는 등 야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 서울과 경기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내려 일부 산책로 등이 침수된 가운데 오늘도 낮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참사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주변 아파트에선 불안함에 집을 떠나는 주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1%, 비수도권이 19%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주변까지 번졌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대형마트 관련 집단 감염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4일. 이후 접촉자 검사를 한 결과 직원 6명과 가족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천안시는 급하게 공단에 선별진료소를 차렸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수검사에 나섰고 다른 회사에 바이러스가 퍼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수산업 관련 노동자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시는 연근의 어선 선원은 조업에 나서기 전 모두 검사를 받도록 해 확진자를 찾고 있습니다. 수산업 관련 확진자 누계는 근로자 43명입니다. 가족 접촉자가 1명이 있습니다. 확진된 근로자 43명이 소속된 사업장은 총 10개 업체입니다. 춘천 대형마트 관련 집단 감염은 나흘째 이어져 확진자가 20명에 육박할 만큼 늘었습니다. 춘천시는 거리 두기를 격상해 확산 차단에 나섰지만 확진자 급증에 역학조사마저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반복하는 가운데 방역 수칙이 개편돼 바이러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상반기 백신 접종이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부터 여기에서 빠진 11만 명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휴일 여파에도 불구하고 닷새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614명, 닷새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일요일 발표하는 확진자 수는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여파로 크게 주는데 확산세가 지속한 겁니다. 일요일 확진자론 지난 5월 16일 이후 6주 만에 600명대입니다. 이 중 국내 발생이 570명인데 수도권이 437명으로 77%를 차지합니다. 여러 지표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환자는 519명으로 2주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봐도 선행 확진자 접촉이 45.7%로 절반에 육박합니다. 또 4건 중 1건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긴장이 풀리면서 그만큼 사람 간 접촉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또 지난 22일 이동량이 3,405만 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5.3% 증가한 점도 이를 반영합니다.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되기 전에 7월 중순까지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모임이나 회식은 자제해 주시고. 이런 가운데 상반기 백신 접종 대상자 가운데 아직 접종을 받지 못한 11만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보건의료인이나 만 30세 미만 경찰과 소방관 가운데
예약을 못했거나 명단이 빠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예약은 30일 오후 6시까지 사흘간 진행됩니다. 이들의 추가 접종은 1차는 다음 달 5일부터 17일까지, 2차는 다음 달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각각 진행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첫 시행 2주 동안은 지역별 상황에 맞춰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이 유지되는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되다 점차 완화될 예정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새로운 거리 두기의 지역별 단계가 발표됐습니다. 전체 4단계 가운데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전국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확산세가 여전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2단계입니다. 최근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은 개편한 2단계를 적용하되 2단계에선 9명 이상 사적 모임과 100명 이상의 행사나 집회가 금지됩니다. 집합금지 없이 유흥시설이나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의 영업은 자정까지 가능하고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다음 달 중순까진 사적 모임이 6명까지로 집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은 가장 낮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1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식당이나 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500명 이상 행사나 집회는 금지되고 종교시설도 전체 좌석수의 절반까지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만 지키면 사실상 코로나 이전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비수도권도 7월 첫 2주 동안은 지역별 상황에 맞게 서로 다른 강화된 방역 조치가 이뤄집니다. 대부분 사적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는 가운데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는 6명까지로 제한합니다. 다만 충남은 최근의 확산세에도 인원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대구와 광주는 클럽 등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집합 금지나 영업 정지 등 강도 높은 조처를 내리고 대전과 강원, 제주는 종교시설에서의 소모임과 식사, 합숙을 금지합니다.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되며 모임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7월은 자주 만나지 않던 지인과의 대규모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별 새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 모임이나 각종 행사 인원 집계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만 집회는 특성을 고려해서 예배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중대본은 또 예방접종을 마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에 예배를 인정해달라는 종교계의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로 낮아지면서 사적 모임 제한이 아예 해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네, 일상 회복에 가까워진 시민들은 환영하면서도 우려를 함께 나타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모두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됩니다. 충남은 사적 모임 제한이 아예 해제되고 제주만 관광객이 몰리는 특성을 고려해 6명,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 대다수는 8명까지로 늘어납니다.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금씩 탄력적이긴 하지만 비교적 헐거워지는 건 분명합니다. 시민들은 무엇보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완화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뚜렷했습니다. 4인이 모인다고 6인이 모인다고 이렇게 좀 예방이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완화된다고 하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풀리고 나면 또 다시 감염자가 또 증가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갖고. 거리두기 1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1m씩만 거리를 두면 운영시간 제한은 물론 집합금지 규정도 사라집니다. 다만 유흥시설의 경우는 지자체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규제를 유지하기도 해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자영업자들은 길었던 운영난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집합 인원 제한 같은 게 좀 완화가 되면서 저희 쪽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수도권 거주자라도 비수도권에 방문했을 때는 현지 거리두기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비수도권 주요 관광지의 표정은 조금이나마 밝아졌습니다. 너무나 이제 좀 심각하게 많이 줄었었기 때문에 많이 풀리면 좋겠죠. 기대는 다 같은 말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상인들은. 개인의 자율과 책임, 시민들은 이번 개편안의 취지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올 가을에는 우세종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국가 등에서 입국하는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남아공 등에서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델타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감염자는 190명 정도이고 전체 변이 감염자의 8.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감염력이 기존 바이러스의 2.7배, 영국발 알파 변이의 1.6배 정도로 가공할 만한 전파력에 따라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는 전망입니다. 이게 뭐 30% 가까운 우세종으로 이제 성장하는데 한 비슷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 올 가을 9월, 10월쯤에는 델타 변이가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델타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인도네시아나 남아공 등에서 입국하는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지 방역 상황이 심각해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확진자 25명 가운데 23명은 검역 단계에서 2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입국하시는 외국인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해외 유입 확진자는 이달 초에는 10여 명 수준이었는데 최근 일주일 평균 36.4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델타 변이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라도 2차 접종까지 마치면 화이자 백신의 경우 88%, 아스트라제네카는 60%까지 예방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거동조차 힘든 한방병원 환자들이 백신 접종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요양병원과 달리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접종 계획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자체 접종이 불가능해서 직원들이 환자를 업고 백신을 맞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변 주머니를 찬 채 휠체어를 탄 어르신이 병원 직원에게 업혀 버스에 올라탑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병원 직원 3명의 부축을 받습니다. 모두 한방병원 환자들인데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러 예방접종센터로 가는 겁니다.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지금 만 60세 이상까지 지역접종이 마무리 단계라는 그런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어르신들, 보호자들 요구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움직이게 됐습니다. 이 병원의 경우 환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30여 명, 18% 남짓만 직원 등에 업혀가는 방식으로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은 거기에 대한 지침은 있지만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입원 환자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 입원 치료 중인 한방병원이 아닌 접종센터에서 접종받는 이유는 뭘까? 한방병원은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서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체 접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상 병원과 한방병원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백신 접종은 병원 하는 게 법적 체계상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외부 의료진이 한방병원을 방문해 백신을 놔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한방병원에 입원한 분뿐만 아니고 모든 병원에 입원한 분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재활병원에 입원한 분도 계시고 이게 너무 하나의 어떤 그 규정에서 벗어나 버리는 이게 너무 많이 그 대상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한방병원 환자들은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한방병원 환자 모두가 요양병원처럼 고령층이 아니어서 그랬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한방병원은 100%는 아니어도 일부는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75세 이상이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일부분의 사각지대는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달 말부터 지자체별로 자율 접종을 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쿄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어서 도쿄올림픽의 무관중 개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감염자 비율이 지난 4차 유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서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도쿄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470명을 넘었습니다. 한 주 전에 비해 26% 늘었는데 긴급사태 발령 기준 중 하나인 하루 확진자 5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20, 30대 감염자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면서 지난 봄 4차 유행 당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 100만 회 백신 접종을 달성했다고 밝혔지만 젊은 층에게는 아직 먼 얘기입니다. についてはすごいいいと思うんですけど、始まるスピードはやっぱり遅かったと思いますし、そんなに受けられてるっていう友人とかそんなに数多くないので。 긴급사태 해제 후 첫 주말, 일본 각지에서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인파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림픽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전국에서 감염이 다시 확산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도쿄 등에 발령된 준 긴급사태가 연장되거나 다시 긴급사태에 들어가게 되면 올림픽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경기장에 최대 10,000명을 입장시키려던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열더라도 무관중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刻一刻と変わるこの状況の中では日々そういったこともすぐに対応ができるような準備を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して、無観客も含めて 일본에 도착해 양성이 확인된 우간다 선수단 2명은 모두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도 등 델타 변이가 유행 중인 6개국 선수단에 출국 전 7일 동안 매일 검사 결과를 내게 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지만 허술한 방역에 대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난을 산 IOC 관계자들은 다음 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찾아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을 중심으로 올림픽에 이용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등 냉담한 여론은 좀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기간 중 방일에 대해서 60.2%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찬성 의견은 33.2%에 불과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반대 응답이 71.5%로 가장 높았으며 찬성 의견은 60대에서 43.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 의견은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진보층에선 64.7%, 보수층에선 59.4%였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선 71.3%,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4.3%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4일,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입니다. 아직 8개월이 넘게 남았으니까 한참 멀어 보이죠. 하지만 정치권은 이번 주부터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여권 인사로 시작해서 야권 주자로 분류된 이 두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오늘 사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내일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날 친정으로 돌아온 홍준표 의원이 비전 발표회를 예고했죠. 야권의 대선 주자 경쟁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권의 시계는 조금 더 빠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예비 경선을 치르고요. 9월에는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권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와 박용진, 이광재 의원,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을 포함해 여러 주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 정책 공조를 하고 있는 두 주자가 경선 일정에 맞춰서 단일화 추진을 선언할지 주목됩니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이번 주 목요일 출마를 선언합니다. 뒤를 쫓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 선거까지는 8개월, 실제 후보 등록까지는 7개월이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도 긴 시간이지만 여야 대선 주자가 결정되는 과정부터 선거 기간까지 정치권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플로리다주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 나흘째를 맞아 수색 작업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고로 확인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외신은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장이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사고 피해자 1명이 병원에서 숨졌고 사고 현장에서 시신 8구가 수습돼 사망자는 모두 9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집계된 사망자 5명보다 4명이 늘어난 겁니다. 구조당국은 건물 잔해 밑에서 짙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구조 업무에 방해가 됐던 불길은 이제 잦아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붕괴 참사가 벌어진 아파트는 3년 전 보수공사에서 100억 원이 들어갈 거란 견적을 받을 정도로 하자가 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옆동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도 커져서 집을 떠난 주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3년 전 야외 수영장과 지하 주차장 등 곳곳에 심각한 손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구조공학 기업인 모라비토 컨설턴츠가 이 아파트 보수 비용을 뽑아봤더니 9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2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차장과 현관, 수영장 수리에 드는 비용만 38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고가 날 때까지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영장 밑에 있는 지하 주차장 곳곳에서 콘크리트 부식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And also the parking garage area, some rusting of steel reinforcement and the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elements throughout the whole area. Those are pretty dangerous things, 당시 화를 면한 주민들조차 건물의 중대한 구조적 손상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We weren't sure what was even happening yet. And then when we got down to the garage and saw the water, we couldn't even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here. 이런 가운데 사고난 아파트와 쌍둥이처럼 흡사한 옆동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보수공사를 이미 마쳐 붕괴된 아파트보다 훨씬 상태가 좋다고 자신하지만 짐을 싸서 임시 숙소로 떠난 주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붕괴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같은 디자인으로 1년 뒤 완공한 사실상 쌍둥이 빌딩입니다. 서프사이드 시 당국은 이 아파트에 대해 자발적 대피를 공고했지만 의무적 대피 명령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네, 집무실에서 여성 측근과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공개되며 사임한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의 후임에 사지드 자비드 전 재무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자비드 신임 장관인 코로나19 방역 수행이라는 본연의 직무와 함께 정부의 신뢰도 속히 회복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됐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행콕 장관의 일탈에 가장 분노한 이들은 코로나19 희생자 가족들입니다. 한 집에 살지 않으면 부모조차도 안아볼 수 없었던 시기에 업무 시간에 불륜행각을 벌이며 버젓이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We've done what we've been asked to do. So to find out that it doesn't apply, this rule of keeping your distance and not interacting with other households to people in charge, it's so disappointing. And it's so worrying as well because all moral authority has gone.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야당인 노동당 대표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행콕 장관을 직접 해임했어야 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Well, Matt Hancock was right to resign because he broke the rules. He had to go. But the Prime Minister should have sacked him. Yet again, Boris Johnson was too slow, too weak and didn't show the leadership that was needed. 후임 보건장관은 코로나19 방역 업무 수행과 함께 이번 사태로 땅에 떨어진 정부의 신뢰도 속히 회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We are still in a pandemic and I want to see that come to an end as soon as possible and that will be my most immediate priority to see that we can return to normal as soon and as quickly as possible.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며 지난 2월 초 이후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비드 신임 장관의 리더십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부동산 투기 논란에 빚은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였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 대해서 청와대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은 당연하다며 잘 점검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어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김 비서관의 사의를 즉각 수리한 것에 대해서 신속히 잘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50억 넘는 돈을 빌려 투자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며 당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자진 사퇴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김 전 비서관 투기 의혹 수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김 전 비서관이 임명됐던 지난 3월은 LH 사태로 국민 분노가 거셌는데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사준모가 수십억 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준모는 54억 원을 대출받아 경기도 광주 개발지구 인근에 90억 원대 땅을 매입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과 김 전 비서관의 배우자가 명의신탁으로 해당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또 김 전 비서관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판교의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어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한때 서울 불광천 일부가 넘치면서 산책로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일요일 저녁 6시 반쯤 서울 상암동 일대에 굵은 빗줄기가 떨어집니다. 미처 우산을 챙기지 못한 행인들이 비를 맞으며 급히 뛰어갑니다. 도심에 있는 개천에서도 산책로에 물이 범람했습니다. 갑작스레 불어난 물로 공원 다리 안전 펜스 위로도 이렇게 비닐과 잡초가 어지럽게 걸려 있습니다. 수위가 상승하면서 구청 직원들도 투입돼 보행로 통행 제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소방근무 1단계가 지금 발령되었습니다. 다니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시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청계천 주변 황학교 등 도로 일부가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쯤부터 8시까지 서울 종로구와 노원구 등 동부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경기도에서는 고양과 의왕 등 4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밤 9시쯤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영서와 충청 지역에서 출근 시간대도 소나기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분당 서현고등학교 3학년 김휘성 학생의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 영상과 정류장 CCTV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우거진 수풀을 헤치며 나아갑니다. 지난 20일 실종된 서영고 3학년 김휘성 군 수색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다 막혀있어. 밟힌 흔적을 있나 봐야지. 기동대원 180여 명과 경찰견, 헬기와 드론 등이 동원돼 김군의 주거지 인근인 분당 율동공원과 야산 등 3곳을 뒤졌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혀가면서 김군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김군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은 서현역 인근 버스 정류장 쪽이었습니다. 김군이 버스를 타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은 정류장을 지나는 버스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김군의 주거지를 거쳐 종점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정류장들의 CCTV에 김군이 포착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김군 친구들의 상대로도 탐문을 진행 중입니다. 범죄 혐의점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최종 행적 확인이 며칠 안 되고 있으니까 예단 갖지 않고 수색하고. 김군은 지난 20일 방과 후인 오후 5시 20분쯤 한 서점에서 문제집을 사고서 인근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모습을 끝으로 지금껏 소식이 없습니다. 휴대전화는 학교 책상 서랍에 놔둔 데다 책을 산 이후로는 카드 사용 기록도 없어서 경찰이 김군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의무경찰 아들을 자신이 지휘하는 함정에 배치한 의혹을 받는 해경 함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50분쯤 해경 소속 A 함장이 속초시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숨진 A 함장은 해경의 명예를 실추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A 함장은 아들을 자신이 지휘하는 함정으로 인사발령 냈다는 의혹이 그제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제기되자 인사조처됐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보복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감금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서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이번 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재작년 조 전 장관 가족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범동 씨는 조국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자산운용사 코링크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허위 공시를 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작년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72억 원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는 등 조 씨 범행에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2심 판결 5달 만인 오는 30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파기환송되지 않으면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확정 판결로 기록됩니다. 정경심 교수 관련 증거를 숨겨준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도 다음 달 8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작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 교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로 2심까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를 비롯한 나머지 사건들은 아직 하급심 재판이 한창입니다. 교사 채용 비리 등 웅동학원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건 씨는
오는 8월 26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 2심도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라 비슷한 시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의혹에 연루돼 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1심 유죄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더딘 재판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와 가족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본인 사건으로 아직 1심 결론도 나오지 않아 최종 사법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팀과 언론사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는 변호인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최 씨는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의혹의 핵심 인물인 도이치모터스 측근 A씨가 IP를 공유했던 제3자도 누군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는 증거자료와 수사팀 내부 기밀인 법리 검토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매우 의심된다며 내부 자료 유출 경위가 밝혀져야 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내급식 일감을 삼성 웰스토리에 전부 몰아준 혐의로 삼성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현대차그룹 내부에서도 사내급식 부당 지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본인을 현대차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라고 소개하면서 현대차그룹이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 식품기업인 현대그린푸드에서만 급식을 제공받는 이유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올랐습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현대차그룹의 주력 사업인 노동 집약적인 특징이 커서 모든 사업장에 대규모 급식이 항상 있어야 한다며 공정위의 삼성 웰스토리만을 향한 고발은 타 그룹 임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가려지는 처사가 아닐까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 피해가 비정규직에 집중돼서 정규직의 5배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장갑질 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공개한 올해 2분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작년 1월 이후 실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16.1%로 확인됐습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 가운데 실직을 경험했던 응답자는 31%로 정규직의 5배에 달했습니다. 훼손되고 있는 울산의 국보,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식수원인 울산 사연댐 수위를 낮춰서 암각화 침수를 막는 대신 부족한 식수원을 경북 운문댐에서 공급하는 방안인데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울산 시민의 식수원인 사연댐이 있는 반구대 암각화. 선사시대 삶이 담긴 국보지만 1년 중 상당 기간이 물에 잠겨 있다 보니 훼손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10여 년째 댐 수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낮춘 수위만큼 부족한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일인데 이번에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정부와 시민, 농민 대표 등이 모인 낙동강 유형 물관리위원회에서 경북 운문댐 물을 울산에 공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운문댐에 맑은 물을 공급받게 됨과 동시에 사연댐 수위를 낮춰 반구대 암각화를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물 공급량과 수위를 낮추는 규모 등을 찾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보존 방안에 따라 훼손 문제가 해결되면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 인류문화유산 등재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 과정의 침수 문제가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문댐 물을 끌어오기 위해 관로 공사 비용이 2천억 원 넘게 들고 물값 비용 지출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경북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문제까지 남아있어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여름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광주는 30도로 후텁지근하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속초가 23도 선에 그치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곳곳에 산발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중부와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는 10에서 60mm, 제주도에도 최고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전과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과 포항은 24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까지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한 주간 예년보다는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